안녕하세요. 오늘은 OSS 캐나다와 OSS 미국, OSS USA의 차이점, 각각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OSS 캐나다가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년 됐고요. 그리고 OSS USA 미국은 2년 차가 됩니다. 미국하고 캐나다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캠퍼스가 각각 색깔을 달리하면서 목적 자체가 다르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캐나다가 좋다, 미국이 좋다,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뭐에서 신발이 구두가 좋다, 운동화가 좋다. 운동할 때는 운동화가 좋은 거고, 그죠? 정장 입었을 때는 구두가 좋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근데 이런 거 있죠. 뭐 양복 입었을 때 운동화를 신지 말라는 법은 없죠. 맨발보단 낫잖아요. 그죠? 운동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구두를 신을 수도 있죠. 뭐 신발이 없으면 신어야지 뭐. 그죠? 그러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택하는 것이 분명히 좋은 거니까. 그런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OSS 미국에 대한 미국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SS USA가 있는 포틀랜드의 GVCA 그랜빌 크리스천 아카데미입니다. 그랜빌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게 학교 이름입니다. 그랜빌 크리스천 아카데미. 그러니까 그랜빌 지역에 있는 기독교계 학교다, 그런 의미의 사립학교입니다. 먼저 미국에 있는 초중고 학교를 유학을 갈 때는 사립학교에 밖에 유학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에는 돈을 내고 우리가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미국에는 없습니다. 아주 일부 특정한 주의 특정한 지역에서는 공립학교도 이렇게 그 돈을 내고 그 외국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미국 전 국토에서는 공립학교는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 거냐면 미국 현지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의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의 자녀들은 무료로 공립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엄마 아빠가 엄마 또는 아빠가 미국의 뭐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자식들, 비록 한국 국적자라도 이렇게 부모가 합법적인 미국의 체류 자격을 갖고 있을 때는 공립학교를 무료로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아이만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미국은 사립학교만 돈을 내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공립학교라도 부모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무료로 다닐 수 있지만 체류 자격을 갖지 하지 않고 유학생의 자격으로 갈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등록금을 내면 유학생들도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학교는 공립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GVCA라고 하는 학교는 전교생이 약 350명에서 370명 정도, 이게 전교생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가 전교생이 끽해야 뭐 350명에서 70명, 아주 작은 그런 학교입니다. 기독교계 학교고. 그러면 이제 이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포틀랜드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포틀랜드는 밴쿠버에서 비행기로 1시간, 그리고 차로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로부터는 자동차로 한 4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포틀랜드는 미국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 작은 도시죠. 작은 도시이긴 한데, 저는 이제 매년 그러니까 캐나다 밴쿠버하고 포틀랜드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확실히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밴쿠버는 캐나다의 굉장히 큰 도시죠. 제2의 도시인가요? 토론토 다음으로. 한국으로 따지자면 서울 다음에 부산. 큰 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틀랜드에 비해서도 규모가 작습니다. 밴쿠버가. 포틀랜드는 작은 도심에도 불구하고 공항 가면은 뭐 밴쿠버 공항보다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캐나다에서 국경을 넘어서 이제 시애틀 거쳐서 포틀랜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국경만 탁 넘어가도 도로 폭이 다릅니다. 건물 크기도 다르고. 미국하고 캐나다는 확실히 역시 미국은 미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어쨌든 포틀랜드는 미국에서는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아주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포틀랜드 공항에서 차로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시애틀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리고 밴쿠버에서 6시간, 그리고 밴쿠버에서 포틀랜드까지 비행기로 1시간. 한국에서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밴쿠버를 거쳐서 밴쿠버에서 비행기 타고 포틀랜드 공항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인천에서 시애틀로 갔다가 시애틀에서 차로 4시간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가는 방법은 인천에서 밴쿠버로 가고, 밴쿠버에서 1시간 이제 비행기를 타고 포틀랜드를 가고, 그 다음에 포틀랜드 공항에서 30분 차로 이제 이 학교로 가게 됩니다. 이 포틀랜드가 있는 이 그랜빌 지역은 굉장히 차분하고 좋은 귀티 나는 동네입니다. 가서 막상 보시면 정말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GVCA의 특징은 일단 사립학교라는 거, 규모가 작은 사립학교라는 거. 그래서 약 28년 전에 이렇게 그 지역에, 포틀랜드 지역에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머출러 목사님, 이 학교의 이사장님이시죠. 학교의 설립자이시기도 하고, 이 머출러 목사님이 저보다는 연배가 한 7, 8살, 한 10살 가까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아주 다이나믹하고 유쾌하신 분입니다. 그 머출러 목사님께서 이 포틀랜드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이죠. 지금 현재 등록된 교인 수가 약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포틀랜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이 학교, 이제 이 교회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를 설립할 때 동시에 그 옆에 GVCA라고 하는 학교를 만든 겁니다. 기독교계 학교를. 그러니까 이 기독교계 학교를 설립한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 교회에 다니는 이 교인들의 자제분들을 위해서 기독교식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쭉 발전해 와서 지금도 계속 이제 학교가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뭐 부지는 땅을 이만큼 아직까지도 뭐 100년 후 땅까지 이렇게 지금도 사놨어요. 계속해서 이제 학교를 지어가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이제 저 정도의 인원이고,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인원이 이 정도니까, 아니죠, 유치원도 있네. 그러니까 13개 학년이죠. 13개 학년의 학생 수가 이 정도니까 대충 감이 잡히신가요? 그러면 어떤 학년은 2개 반이 있고요, 어떤 학년은 1개 반이 있고, 그래서 1개 반의 맥시멈 사이즈는 2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에는 한 반에 어떤 학년은 한 반에 13명 정도 있는 반도 있고, 거의 20명에 육박하는 그런 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교는 아담합니다. 근데 제가 이 학교에 가서 참 놀란 거는요, 이제 OSS가 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2년 전 그 전에는 이 학교에는 100% 이 350명이라는 이 학생이 100% 백인들이었습니다. 야, 저는요, 미국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의 보수적인 동네, 그리고 소규모의 동네로 가면 백인들만 거의 삽니다. 그리고 대도시로 가거나 또 동부보다는 서부 쪽으로 가면 흑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국제 인터내셔널 인구들이 많죠. 그리고 대학교, 큰 주립대학교 주변에는 이제 그 외국인 학생들이, 국제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그 주변에는 그 외국 사람들도 많이 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미시간 주립대학교를 나왔잖아요. 미시간 주립대학교가 여기 있다. 이스트 랜싱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미시간 주고 여기 이스트 랜싱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 사는 인구의 70%가
대학교 관련된 사람들이 인구입니다. 예. 그런데 요 대학교에서 한 15분 정도만 차를 타고 나가면은요, 백인들밖에 안 삽니다. 예. 요 동네에는 뭐 아시안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외국 사람 많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한 15분 정도 외곽으로 나가면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뭐 동양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백인들이 이렇게 나가지고 경계를 합니다. 쟤 왜 왔지? 이러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작은 도시로 가면 백인들이 주로 살고, 그리고 이제 대도시, 예, 그러니까 뭐 뉴욕이라든가 LA라든가 시카고라든가 이런 대도시에 가면은 이제 막 그냥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죠. 자, 그래서 이 포틀랜드라고 하는 GVCA 동네는요, 여기가 있는 동네는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개념일까요? 약간 청주? 여러분 언뜻 그냥 청주 하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대도시는 아니고 작은 도시인데 왠지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점잖고, 그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들죠. 대치동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막 치열하고, 뭐 교육 특구인지 뭔지 모르지만 치열하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올라온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막 가장 경쟁적으로 뭐 이런 느낌 약간 있잖아요. 서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어딜 가도 뭐 서울 향후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잡탕이죠, 잡탕. 막 썩겁지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못 사는 사람도 많고, 서울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약간 중소도시로 가면 강한 색깔이 있잖아요. 뭐 나쁘게 의미하면 지방색일 수도 있고요. 그걸 좋게 바라보면 그 지역의 특징을 가장 잘 상징하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GVCA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OSS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백인들만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어떠냐고요? OSS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백인입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갔더니 흑인이 2명이 보이더라고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하고 봤더니 이디오피아에서 입양온 여학생이 2명이 있더라고요. 그럼 백인 가정에 입양을 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백인들만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미국적인 색깔을 가진 전형적인 미국의 최상층은 아니고 상당히 중상층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포틀랜드의 GVCA 학교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생기고 교회에 2,500명 정도의 신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이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당연히 이 학교의 교직원과 교직원 모두, 그리고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 가족의 모두는 뭐다? 이 교회의 신자들이다. 그러니까 커다란 하나의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이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립학교니까 돈을 내고 다니고, 이 교회에 다니는 상당히 많은 또 자제분들은 그냥 일반 공립학교를 다니죠. 공립학교는 돈을 안 내고 다니니까. 근데 여러분, 사립학교를 왜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신도인데 공립학교를 보내면 무료인데 굳이 왜 사립학교를 보내죠? 돈을 내고. 미국 사람들도 사립학교를 보내는 데는 크게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립학교를 보내면 종교활동을 안 합니다. 공립학교에서. 쉽게 얘기해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나 이 사립학교는 기독교계 학교니까 채플 시간도 있고, 바이블 스터디 시간이죠.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도 하고 밥을 먹고 이런 종교 활동을 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돈을 내고 기독교식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보내는 게 첫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내가 돈을 내고 보내는 학교니까 공립학교보다는 조금 더 그 학교 교직원들, 학교 쪽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케어가 공립학교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보면,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포틀랜드의 GVCA라고 하는 학교는 이런 학교고, OSS는요, 캐나다는 일단은 공립학교를 보내죠. 초, 중, 고,
전부 다 공립학교를 보내는데 미국에 있는 학교 OSS는 GVCA라고 하는 사립학교 한 군데만 OSS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캐나다는 공립학교, 미국은 사립학교를 보낸다. 그래서 여기는 기독교계 사립학교다. 그리고 인원이 적다. 이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OSS의 선생님들은 캐나다는 이렇게 돼 있죠. 캐나다는 이제 이렇게 홈스테이를 하잖아요. 캐나다 가정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공립학교를 다니죠. 그리고 이제 OSS 방과후 학교 OSS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박자를 이뤄서 이게 이제 캐나다 학교의 구성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미국 학교의 경우에는 미국 학교에는 이렇게 크게 올인원입니다. 그냥 이게 GVCA라는 학교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OSS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 그러니까 OSS의 생활담임 선생님은 이 학교의 교직원입니다. 이 학교로 아침에 출근을 하십니다. 캐나다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 방과후 학교니까 여기로 출근을 하시죠. 아이들은 홈에서 학교를 가고 학교를 끝나면 OSS로 와서 OSS 방과후 수업을 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OSS 이 GVCA라는 학교로 출근하시고 아이들은 이 학교로 등교를 하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아이들의 생활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방과후 수업도 이 학교 안에서 합니다. 끝나고. OSS 공간이 이 학교 안에 있습니다. 학교 안에. 조금 다르죠? 자, 이게 이제 포틀랜드 GVCA라는 학교, OSS가 있는 학교에 대한 개요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OSS 캐나다와 이제 오늘은 미국의 차이점을 얘기하잖아요. 설립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캐나다는 설립 목적이 뭐냐면 캐나다에서 1년이나 1년 반 정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학교 잘 다니기.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주로 영어 공부죠. 주로 영어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학교 잘 다니기.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도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학교 잘 다녀야 되니까 한국 국어 매일 하고 한국 수학 매일 하고 국어 수학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귀국 후에 대비한 학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설립 목적이 캐나다는 귀국 후에 대비한 학교인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화를 목표로 하는 학교입니다. 미국 현지화를 목표로 하는 학교. 그리고 운영 방식이 다른데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는 캐나다는 방과후 중심의 학교고요. 미국은 본교 중심의 학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걸 다시 한번 보시죠. 캐나다는 세 박자잖아요. 캐나다 가정에 홈스테이를 했다가 그 다음에 공립학교를 가고 공립학교는 우리가 초등학교 약 12개 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5개 학교를 보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은 OSS 차가 아이들을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죠. OSS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아세요? 모르시죠. 무슨 사고가 나면 통보가 오죠. 그리고 성적표가 이제 주기적으로 발행되니까 그거 보고 아 학교에서 이렇게 했구나. 그거 알죠. 캐나다는 그런 식입니다. 근데 미국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 여기 학교로 출근을 하시고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매일 등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학교 생활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항에 있는 물고기처럼 아침부터 매일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보면서 학교 생활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 여기 그 대표 선생님이 세라 선생님이신데요. 뭐 한국 분이십니다. 여자 선생님이신데 이 세라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라 선생님의 아버지께서 이 그 교회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머출러 목사님이 이제 그 대표 목사님이시고 이 머출러 목사님 밑에서 이 한국 교포들을 대상으로 여기서 목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세라 선생님이 이 학교를 다녔죠. 유일한 only Korean이었죠. 그 당시에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세도 드시고 그래서 세라 아버님께서는 지금은 이제 이 목회 활동 안 하십니다.
그리고 세라 선생님이 이제 이 학교 출신이고, 그래서 이 학교의 선생님들, 뭐 모출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뭐 교장 선생님이나 교직원들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세라 선생님은 이 학교의 교직원이면서, 그러니까 어떤 교직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냐면요, 인터내셔널 디렉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사립학교에는요, 국제학생을 총 담당하는 국제학생 담당관이라는 그런 그 직위가 있습니다. 그게 인터내셔널 디렉터거든요. 바로 그 지위를 우리 세라 선생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근데 말이 인터내셔널 디렉터지, 그러니까 말이 국제학생이지, 이 학교에 다니는 국제학생은 오늘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OSS 학생들 16명, 그리고 일본 학생 1명, 중국 학생이 2명인가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는 이 국제학생이 전부 다 OSS 학생들입니다. 거의 다가. 그리고 이제 일본 학생은요, 단기로 한두 달짜리로 오는 학생들이 조금씩 있고요. 막 1년, 2년 이렇게 장기 체류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중국 학생은 장기 체류하는 학생이 현재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세라 선생님이 이 학교의 교직원 역할을 하면서 OSS의 총 책임자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외에도 세라 선생님 밑에 3분의 선생님이 더 계십니다. 예, 세라 선생님 남편이신 크리스 선생님도 함께 일을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 학교에 또 교직원 역할을 하면서 또 그 지역의 경찰관인, 미국 남편을 둔 우리 도희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한국에서 파견한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이런 여러 선생님들이 OSS의 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라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교직원들이 이 학교의 교직원이기도 하면서 OSS를 돌보는 선생님이기도 한데, 아침에 출근해서 아이들의 생활을 다 이렇게 살피죠. 그래서 OSS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캐나다 학교는 방과후 중심의 학교인데에 비해서 이 미국의 학교는 방과후 중심의 학교가 아니라 정규학교 중심의 학교, 본교 중심의 학교입니다. 그럼 OSS는 방과후 수업이 없냐? 방과후 수업이 있죠. 여기 등교를 몇 시까지 하냐면 아침 10시까지, 8시까지 합니다. 누가 등교를 할까요? 여기도, 미국에도 홈스테이가 있거든요. 네, 미국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는데 1인 1가정입니다. 네, 1인 1가정 홈스테이를 하는데, 홈 엄마가 아이들을 학교로 이렇게 데려다 주지요. 아침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8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정규학교 수업을 합니다. 조금 수업 시간이 길죠. 8시부터 4시까지면 수업 시간이 좀 많습니다. 8시까지 하고, 그리고 4시서부터 6시까지가 2시간 동안 방과후 활동을 합니다. 방과후 수업. 이렇게 물칠판이어서요. 바로바로 안 지워집니다. 네, 다시 이제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캐나다 학교는 이렇게 3박자라 그랬잖아요. 캐나다 학교는 3박자, 그리고 미국은 큰 박자 1박자, 그리고 OSS가 이 안에 있고, 캐나다는 이 3박자가 있어갖고 OSS가 이제 방과후 학교죠. 그런데 캐나다는 이제 방과후 중심의 학교인데, 캐나다의 가장 큰 특징은 귀국 후에 뭐를 하기 위한 학교? 한국 학교를 잘 다니기 위한 학교. 그러다 보니까 현지화 전략이 아니어서 사실은 이 홈이나 학교하고 조금 이 방과후 학교가 단절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캐나다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에 돌아와서 빡세게 공부해서 의대 가고 좋은 대학 가기에는 캐나다 학교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유학을 비록 갔지만 목적 자체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학교 잘 다니는 거니까, 예, 거기에 최적화되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고로 유학 가 있는 동안, 사실 미국에 가면은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막 부모들이 막 농구하고 뭐 리틀 야구하고 그럼 막 박수 쳐주고,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 리그를 학교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게임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아들도 기억을 해보면 그 농구 대회 저하고 와이프 참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 이렇게 한 번은 일주일에 2번씩 그 미팅을 하거든요. 한 번은 같은 학교에서 연습하고, 한 번은 다른 학교 팀하고 경기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그 과외 활동이 미국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클럽 활동이.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는 그런 클럽 활동을 지원을 못 합니다. 예. 돌아와서 이제 오후 3시서부터 저녁 7시까지 공부 양도 많고 빡세게 공부합니다. OSS 캐나다는 진짜 빡세게 공부합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반면에 OSS 미국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현지화 전략이거든요. 현지화 전략. 현지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서 빨리 미국화가 되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대학교를 가거나 미국의 좀 더 좋은 보딩스쿨을 가거나 또는 한국에 돌아오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를 가거나 또는 한국에서 제주국제학교라든가 기타 국제학교를 가거나 돌아와서 일반 한국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OSS는 방과 후 활동이 영어 중심의 방과 후 활동이 아니고 본교, 이 정규 학교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과 후 활동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인원수 자체가 OSS 캐나다는 초등학생만 지금 70명이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만 20명입니다. 오늘 현재. 예.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학년까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이 학년에 이게 몇 개 학년입니까? 4, 5, 6, 7, 8, 9, 10, 11, 12 9개 학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인원이 16명입니다.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여기는 초등학생 해봐야 4, 5, 6학년인데 3개 학년에 70명이나 되고 그죠? 여기는 초등학생 해봐야 지금 현재는 2명밖에 없고요. 네, 중고등학교 이렇게 쭉 해갖고 이 인원이 있으니까 학년마다 극소수 네, 많으면 4명 적으면 2, 3명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캐나다는 단체 수업을 합니다. 예. 벌써 4학년만 해도 뭐 10명, 20명 되거든요. 캐나다는.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단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돌아와서 공부 잘하니까 영어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내신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귀국 후에 한국 학교 다니는 게 목적이니까. 그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내신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학하고 미국의 대학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 좀 어렸을 때 한 경우에는 미국의 더 좋은 보딩스쿨을 갈 수도 있고 그러려면 내신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전부 다 개별화된 방과 후 수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침 8시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정규학교, 이 사립학교에서 수업을 하고요. 이 사립학교에도 1인 1학기, 1인 1 스포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좋은 여름 이럴 때는 이제 야외 스포츠 중심의 스포츠를 하죠. 뭐 축구라든가 이런 거 주로 여자도 축구합니다. 미국에서는 똑같이. 예. 그리고 이제 비가 오는 겨울에는 주로 실내 중심의 스포츠 활동, 뭐 농구라든가 이런 것들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리그를 다니고 다른 학교하고 경기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라이드를 주고 전부 다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악기 같은 것도 캐나다 학교는요 실질적으로 악기 같은 거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악기는 학교에서 가끔 하긴 하는데 실제로 악기 지도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미국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도 악기를 지도하고요. 또 연장선상에서 4시부터 6시까지 요게 이제 방과 후 수업이거든요. 요 2시간 동안 악기 지도도 해줍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과 후 수업 시간이 예서 뭐 3시서부터 4시까지는 국어 수학, 한국 국어 수학, 그 다음에 4시부터 6시 반까지는 뭐 영어는 ESL 수업이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별로 수업이 이렇게 딱 클래스가 정해져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수업은 본교 수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그 시간에 스포츠 활동 경기를 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는 그 시간에 뭐 바이올린 수업을 받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그 시간에 물리 튜터 수업을 받는 그러니까 물리 과목 학교에서 물리 수업을 잘 이해를 못했다. 그럼 물리 수업을 누가 해주냐? 그 학교의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피직스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방과 후에 OSS 학생을 지도를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미국 캐나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갈 공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불법이잖아요. 미국은 그거 합니다. 미국은 그거 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자기 학생을 지도한다 그러면 성적 아마 잘 주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또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뭐 시험 문제도 조금 가르쳐주고 그런 뭐 똑같지는 아니라도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철저합니다. 미국 캐나다 선생님.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아주 완벽하게 그 철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 선생님이 방과 후에 가액 공부 선생님이 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는 튜터 수업을 방과 후 수업에 합니다. 그리고 영어가 부족한 아이들은 처음에는 대체로 영어가 부족하죠. 그 아이들은 본교 수업 중에서도 정규학교 수업 중에서도 ESL 수업이 있습니다. ESL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역시 ESL 수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캐나다는 방과 후 수업이 이 본교 수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우리끼리의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학교 잘 다니기 위한 국어 수학 그리고 영어 중심 그거 이외에는 이 OS에서 캐나다 학교에서는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과 후 수업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악기 주도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데 반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요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정규학교에서 미국 애들하고 똑같이 수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2시간 더 우리 OSS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보충 수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운영 방식이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귀국구 대비 현지화 목표, 방과 후 중심, 본교 중심 학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OSS 미국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의 이제 스케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자,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나흘간은 이렇게 수업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아침 8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이때는 정규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4시서부터 6시까지는 이때는 방과 후 수업을 합니다. 방과 후 OSS. 그리고 이제 6시부터 6시 반 사이에 홈스테이에서 픽업을 해서 그래서 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시 전에 모두 홈에 도착하죠. 홈 도착.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거 아세요? 처음에 OSS 캐나다가 생겼을 때는 저녁 식사를 항상 집에 가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OSS에서 저녁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상당 기간 동안 그랬죠. 한 6, 7년 차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끝나고 방과 후 수업 끝나고 가서 캐나다 가정에서 그 홈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도 하면서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양식도 먹어가면서 음식도 그 나라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굉장히 이거 멋지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해보니까요 10명 중에 2명이 안 돼요. 저녁 식사를 그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혼자 냉장고에서 밥 꺼내가지고 먹더라고요. 얼마나 슬퍼. 그래서 요즘 이제 캐나다에서는 매일 방과 수업 다 끝난 다음에 한국 음식으로 매일 밥을 주고 그리고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홈스테이는요 사실은 그 홈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홈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홈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정말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것들이 현실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6시부터 6시 반 사이에 홈 가족들이 와서 픽업을 하는데 이 홈 가족들의 자기의 그러니까 홈스테이 그 홈 패밀리의 자식도 이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와 함께 이제 픽업을 해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미국 애들은 오후 4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4시서부터 6시까지 OSS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같이 농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같이 하다가 같이 집에를 가기도 합니다. 근데요 OSS 아이들, 한국 아이들을 홈스테이 시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미국의 그 초중고 아이들 보면요 되게 심심하거든요. 심심한데 한국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국 애들 굉장히 순진합니다. 한국 애들보다.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예쁩니다. 여러분 OSS USA 그 패밀리 밴드 들어가 보시면 사진들 곳곳에 미국 현지 아이들이 봅니다. 캐나다 패밀리에 들어가면은 패밀리 밴드에 들어가면은 노랑머리 아이들 보기 힘듭니다. 그 밴드에 외국 애들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초상권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정규학교 다니는 그 과정에서 캐나다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공부하고 홈에 가면은 이제 캐나다 아이들이 있긴 한데 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우리 한국 애들끼리 OSS 애들끼리 보내죠. 물론 영어를 하지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은 홈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 OSS 방과후 수업에도 그렇고 항상 미국 애들이 함께 합니다. 항상 미국 애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십시오. 사진을. 그런 것이 굉장히 특징이고요. 그리고 100% 홈에 가고 저녁을 홈 가족과 함께 합니다. 다시 한번요. 100%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홈에 가잖아요. 홈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를 100% 함께 합니다. 혼자 먹는 애들 없습니다. 만약에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그럼 그런 집에 배치를 안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꿈이 현실화되어 있는 곳이 미국의 그런 홈스테이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그런 감이 좀 잡히지 않나요? 아, 그러면 미국이 홈스테이도 좀 비싸겠다. 비쌉니다. 좀 비싼 게 아니라 많이 비쌉니다. 캐나다는요, 홈스테이가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조금 올라서 한 75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미국은 한 달에 1200불이니까요. 미국 달러 1200불이니까 135만 원? 그러니까 75만 원대 135만 원이니까 거의 2배 아닌가요? 근데 2배 값을 합니다. 그리고 1인 1가정이고 미국은. 캐나다는 한 집에 2명씩 있고.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캐나다에서는 한 집에 2명 있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정서상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덜 심심하고 우리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집에 1명이 있어도 그럴 우려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집의 아이도 같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GVCA라고 하는 같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의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3번 저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이 학교는요, 그 학교에 다니는 전교생, 그리고 전교생의 가족들 모두, 그리고 교직원 전부, 그리고 교직원의 가족 모두가 일주일에 3번, 그 교회에서 예배를 봅니다. 예배를 언제 보냐고요? 일요일 날 오전 오후 2번 보고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은 그 홈스테이 가족들과 뭐 학교 다니는 교직원 전부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커뮤니티입니다, 하나에.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친하게 지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갈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인데 수요일은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은 제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수요일 저녁에는 예배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수요 예배.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는 주로 수요일 날 예배 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수요 예배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날은요, 4시에 정규학교를 마치잖아요. 그러면 세라 선생님 댁에 가서 수요 미식회를 합니다. 수요 미식회. 이게 뭐냐면요, 평일에는 저녁 식사를 홈 가족들하고 양식으로, 미국식으로 식사를 하고요. 수요일은 세라 선생님 집에 모두 아이들이 초대되어서 아주 멋진 한국 음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회식을 합니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한다고요. 그리고 식사를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어디로 간다?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합니다. 저녁 예배에. 이해되셨나요? 수요일의 스케줄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월화, 그 다음에 수요일은 조금 변형이 되어 있고 목요일은 똑같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좀 특이합니다. 금요일은 정규 학교 수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월화 수목만 있고 금토일은 정규 학교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 수업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대신 학교가 8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하잖아요. 캐나다는 9시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 수업 시간이 좀 깁니다. 예. 그러면 수요일은 그럼 뭐를 하느냐? 짜잔! 수요일 날 OSS 아이들은 학교로 등교를 합니다. 본교로. 그러니까 평일에 월화, 수, 목까지는 아침 8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정규학교 수업,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 방과후 수업인데, 금요일은 아침 9시에 등교를 해서 쭉 4시까지 우리가 방과후 수업을 합니다. 이건 방과후 수업이 아니죠. 그냥 OSS 수업이죠. OSS 수업. 예, OSS 수업을 우리끼리, OSS 학생들끼리 이게 공부를 합니다. 이게 아주 진국이죠. 이게 아주 진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OSS 아이들이 본교 아이들보다 훨씬 공부 양이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토요일은 패밀리 데이입니다. 패밀리 데이. 예. 패밀리 데이. 예, 가족의 날이에요. 예. 왜 토요일이 패밀리 데이냐면, 일요일이 무슨 날이다? 일요일은 교회 날이에요. 교회의 날, 찬양의 날, 주일이죠. 주일, 말 그대로 주일. 예. 일요일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루 종일 교회 활동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홈 가족들이 주로 교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어디 뭐 놀러를 간다거나 야외 활동을 간다거나 그런 거는 일요일 대신 전부 다 토요일 날 합니다. 토요일 날. 예.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아이들이 홈 가족들하고 어디를 갑니다. 홈 가족들하고. 항상 어디를 갑니다. 근데 안 가는 아이들도 있겠죠. 심심해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또 우리 세라 선생님이랑 크리스 선생님이랑 우리 OSS 선생님들이 불러 모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예, 토요일은 그렇게 보내고요. 자, 일요일은 그럼 뭐냐면, 일요일은 이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은 아침 10시서부터 11시 30분까지는요, 썬데이 스쿨. 썬데이 스쿨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주일학교. 그래서 일요일 날 가면은요, 아침에 이렇게 이제 정장을 다 입고 전부 다 옵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다 와갖고, 거기 누가 오죠? 기본적으로, GVC에 다니는 학교생, 전교생들. 그 다음에 전교생의 가족들. 물론 OSS 학생들. 다 당연히 오죠. 그 다음에 교직원들, 교직원의 가족들. 그리고 이 이외에 그 지역에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쫙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이 썬데이 스쿨을 막 한 20-30개 이상 열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이들, 뭐, 그 다음에 유치원 아이들, 그 다음에 시니어 그룹들, 그래갖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 오전 예배입니다. 오전 예배, 철치 서비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으로 갑니다. 그 지역에 아주 예쁜 도서관이 있거든요. 시립 도서관이에요. 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1시 한 30분쯤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합니다. 점심 식사는 보통 요 주변에 그 교회 옆에 보면은 그 식당이 몇 개가 있습니다. 레스토랑이. 일식당도 있고 뭐 회전 초밥집 그런 것도 있고 몇 개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점심을 사 먹습니다. 그날은. 사 먹고 공부를 쭉 하다가 한 4시 반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서부터 이제 저녁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6시에 끝나잖아요. 6시 끝나면 이제 홈 가져가고 다시 홈으로 갑니다. 이게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거의 교회와 도서관, 그렇게 해서 보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은 패밀리 데이. 이제 정리가 됐나요? 월화는 학교에 가서 4시까지 하고 4시부터 6시까지 방과후 수업.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방과후 수업 없이 4시에 끝나면은 세라 선생님 집에 가서 수요 미식회. 수요 미식회 끝나면은 저녁 예배. 그리고 홈으로 가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또 월화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학교 수업을 없고 그 대신 학교에 나가고 OSS 애들끼리 빡세게 공부하기.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패밀리 데이. 그 다음에 일요일은 교회 다니는 그 교회 활동 그리고 도서관 가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OSS 미국은요
굉장히 학교 다니는 게 즐겁습니다. 예. OSS 캐나다는 좀 빡셉니다. 예, 약간 한국의 생활하고 캐나다 생활이 합쳐진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조금 빡세고, 이거의 장점 뭐예요? 한국에 와고 학교 다니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예,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빡세서,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2년 이상 캐나다의 학교를 다니기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너무 빡세서.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너무 공부만 하니까. 뭐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학교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리고 막 캐나다 가족들하고도 여행 다니고 그러는 거는 미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적거든요. 그 분량이. 그러니까 미국의 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이나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행복해하고. 활동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악기 같은 거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 교회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막 1000명 이상 이렇게 예배 보러 오고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성악 그 뭐죠? 그 교회 합창단도 있고, 그다음에 교회 합주당 오케스트라 있고, 거기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이렇게 그 함께 이렇게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그 USA 밴드에 들어가면은요, 전부 다 이렇게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동영상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이제 OSS의 일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에는 OSS USA, OSS 미국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학업 이외에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다. 캐나다의 OSS는 주로 영어 중심, 그리고 한국, 국어, 수학, 한국에 돌아와서 공부 열심히 하게, 그래서 굉장히 빡센 한국과 캐나다가 합쳐진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한국에 돌아와서도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너무나 현조가 돼버리면 한국에 와갖고 학교 못 다닙니다. 그런 목적인데 반해서 미국은 현주화 전략이기 때문에 학업 이외에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어서 아주 학교 다니는 거를 너무나 즐거워한다. 이게 미국의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 관리와 상한 관리를 해준다. 캐나다 학교는 진학이 목표가 아니고 귀국해서 한국 다니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캐나다 학교에서의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영어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학교 그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 또 국어하고 수학을 잊지 않고 계속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이제 캐나다 학교의 목표라고 본다면, 미국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미국의 성적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보딩스쿨을 간다거나, 그 다음에 대학을 가거나, 한국의 국제학교를 가거나, 체드윅이라든가 DIS를 가거나, 이런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내신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런 그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 말고도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죠? 그렇죠. Extracurricular Activities, 과외활동. 다시 얘기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 그 다음에 악기 같은 거 활동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선생님의 추천서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목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하, 그럴 수 있겠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 탁월한 홈스테이의 환경. 홈스테이 환경은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캐나다하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은요, 홈스테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매일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패밀리데이라고 해갖고 홈스테이 가족들하고 항상 행동을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홈스테이에서 보내는 시간이 캐나다보다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 그 아이가 있는 집 아이의 경우, 우리 집에는 공립학교 다니고 OSS에서는 GVCA 사립학교 다니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집에 애가 있는 경우는 그 아이는 반드시 GVCA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학교를 다니고. 그죠? 그러니까 홈스테이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다. 그래서 그리고 또 홈 엄마 아빠 홈 가족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OSS에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잘 알죠? 일주일에 3번을 만나잖아요. 언제?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일주일에 3번 예배 본다며. 그 시간에 홈 가족을 일주일에 3번을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3번만 만나요? 매일 만나지. 왜? 매일 데리러 온다며. 애 끝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홈 가족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 세라 선생님이 홈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고,
예. 하여간 그 교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홈 가족하고의 친밀도가 캐나다 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일단 이제 캐나다 홈은 캐나다 홈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고 저녁 식사도 거기서 안 하고, 또 캐나다 같은 경우도 주말 활동을 OSS에서 애들끼리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캐나다 가족에서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주말이건 주중이건 홈 가족들하고 늘 모든 걸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또 하나 특징은 100% 백인 가족입니다. 100%. 아주 특이합니다.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백인이라고 해도 이민온 가족들이 되게 많습니다. 밴쿠버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동네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민온 가족들은 없습니다. 토백이들입니다. 100%. 그래서 그런 점들이 미국의 그 홈스테이는 월등히 환경이 좋다. 이번에는 차별 없는 학교 생활과 홈스테이 생활이 미국 US에서는 가능하다. 제가요, 이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 유학을 보내시겠습니까? 캐나다 유학을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캐나다가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하니까 또 사고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좀 위험해요. 무서워요. 그리고 미국은 차별이 심하잖아요. 캐나다는 차별이 없는데. 상당히 일반적으로는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OSS, USA, 미국에 있는 OSS 같은 경우는 차별이 없는 학교 생활과 홈스테이가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3번을 홈스테이 가족 모두가 같이 와가지고 예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홈스테이 가족하고 모든 걸 함께 하잖아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나 캐나다는요, 이렇게 보면은요, 백인들이 사는 동네 따로 있고, 흑인들 사는 동네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동양 사람들 사는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알아서 저절로 이렇게 끼리끼리 삽니다. 아주 희한하죠. 그리고 담장이 없잖아요. 그 넓은 저택들, 집들 큰데도 담장이 없잖아요. 그래도 담장이 없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담장보다 더 높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담장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내가 백인들이 사는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집 찾는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담장이 없지만 그 사람들은 서로가 이웃 사람들끼리 다 잘 알고 지냅니다. 서로가.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면 어떻게 오셨는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하여간 이렇게 경계태세를 갖춘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데, 그런데 이제 OSS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이 지역의 경우는 서로 워낙 친하니까, 워낙 그렇게 교회 활동도 같이 하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친하니까 그런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해 요소가 없는 주변 환경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포틀랜드를 가보면은요, 참 도시가 차분하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 흑인들은 거의 저는 못 봤습니다. 인구의 1% 이하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차분하고 잘 사는 도시가 이제 포틀랜드거든요. 그래서 이 OSS 학교가 있는 지역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대중교통이 거의 없습니다. 그 지역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사실 캐나다만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맘먹으면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시내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OSS가 있는 캐나다의 지역에서 그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나가면 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포틀랜드는 그만큼도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반드시 어른들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환경에 쾌적한 감옥이죠. 아주 뻥 뚫린 쾌적한 감옥입니다. 그래서 유해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환경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활동에 미국 현지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는 환경이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 중고등학교 공립학교에 전교생이 한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만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대학교처럼. 그리고 뭐 온갖 아이들이 다 다니니까 초상권 문제가 항상 심각하죠. 그래서 외국 애들 사진 촬영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밴드에 들어가면은 한국 아이들이 주로 있고 외국 아이들은 거의 모습이 사진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제 OSS, USA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초상권이 없죠. 왜냐면 우리끼리 전부 다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외부 사람들이 그 학교로 오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끼리만 서로 지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와도 그 2,500명이 등록돼 있어도 서로 다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생뚱맞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초상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학교 가면 참 기분 좋은 게 다 인사하고요. 그 학교 교직원 전부 저 다 잘 알고 지내거든요. 학생들도 저 이제 다 압니다. 그러니까 가면 다 인사하고 교실 아무 때나 그렇게 살짝 녹화하고 이렇게 들어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카메라 들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그때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왜? 경계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다 아니까. 그게 이제 미국 환경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7번째, 보수적인 백인 사회에 대한 이해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사실 저건 굉장히 귀한 기회입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살아도 보고 유학 생활도 해보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백인 사회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백인들과 함께 모든 생활을 같이 해본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어른이 되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살아도 백인들하고 인사를 하고 지내지만 백인들의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할 기회가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유학의 목적은 그게 목적이잖아요. 정말 그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백인 중심의 사회를 이해하는 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 더 나아가서 그들과 좋은 인맥을 형성하는 거, 이게 우리가 유학에 가는 목적 아닌가요? 네, 그게 가능한 것이 이제 미국 USA입니다. 앞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백인 중심의 사회라는 그 학교와 그 동네, 그리고 그들과 늘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미국의 정말 그 전통적인 미국 사람들의 문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정말 드문 기회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미국 OSS고요. 그 다음에 8번째, 기독교 신앙생활로 모범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다.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캐나다 유학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 우리 아이는 캐나다에 가서도 교회를 계속 다닐 수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생활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분들 보면 일요일에는 이렇게 종교 활동하시고 성당이나 뭐 교회나 아니면 뭐 절이나 이렇게 다니시고 그 다음에 아침 매일 규칙적으로 이렇게 운동하시고 그런 분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게,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나요? 태권도 다 하는 거로 생각하지 않나요? 한국 사람들? 태권도 하면 한국 생각나니까. 근데 저도 태권도 못해요. 한국 사람도 태권도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도 캐나다 사람들도 문화권 자체는 기독교 문화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다니지만 젊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 활동을 계속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가서 정말 그 기독교 정신으로 매일 좀 기도도 좀 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예수님을, 하느님을 영접하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라면은 정말 이 학교는 최고 중에 최고의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학교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또 일주일에 3번 예배도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기독교 생활로 모범적인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건국 이념이 기독교 정신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문화를 이해하는데 학교 수업도 그렇고 생활 방식도 그렇고 그런 백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좋은 기회가 미국의 프로그램인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딩스쿨의 단점을 극복한 학교다.
예. 보딩스쿨 나중에 이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보딩스쿨은 기숙사가 갖춰져 있는 사립학교를 보딩스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OSS USA는 기숙사 학교가 아니니까 보딩스쿨은 아닙니다. 엄격하게 얘기해서. 근데 보딩스쿨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좋은 역사가 100년 이상 된 보딩스쿨은 그만큼 학교 규모도 크고 역사와 전통도 있고 또 학업 성취도도 높고 그런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죠. 예. 근데 단점이 뭐냐면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보딩스쿨도. 우선 첫째는 먹는 게 조금 부실합니다. 왜냐하면 기숙사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카페테리아에서 매일 이렇게 쟁반 들고 식판 들고 뭐를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카투사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 오래 해봤습니다만은 음식 잘 나오죠. 음식 잘 나오는데 그래도 허접한 라면이 맛있어서 카투사 스낵바에 가서 라면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짬밥이라 그러잖아요. 그 식당에서 주는 음식. 예. 그러니까 먹는 게 조금 힘듭니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방학 때 이렇게 한국 오면 삐쩍 말라 갖고 나오고, 그러면 그 방학 동안 막 일단 먹입니다. 먹여갖고 또 보내놓고 나면 그 이제 쪄 갖고 간 거 다시 다 소진하고 방학 때 오면 또 빼짝 마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게 조금 부실한데, OSS USA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음식도 먹죠. 수시로 한국 음식 먹죠. 예, 그리고 음식 자체를 가정식 음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가정에서 미국 가족들과 함께 가족 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훨씬 더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보딩스쿨보다 훨씬 좋은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딩스쿨의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1년에 4개월은 한국을 나와 있어야지 됩니다. 보딩스쿨 같은 경우는. 아시죠? 봄방학 약 2주, 겨울방학 약 2주, 여름방학 약 3개월, 플러스 땡스기빙 데이, 그때 한 열흘 정도. 요때는 학교 기숙사가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학교 기숙사 밖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한국을 들어오죠. 그리고 열흘 정도 하는 그 땡스기빙 때는 뭐 그 동네에 뭐 민박집에서 생활을 한다거나 친구 집에 간다거나 이렇게 1년에 4개월 정도는 학교를 벗어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게 되게 불편합니다. 예. 근데 이제 OSS USA 같은 경우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봄방학도 있고 이제 그 짧은 방학들, 겨울방학, 봄방학, 땡스기빙 이럴 때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공부도 하고 홈스테이 가져가고 여행도 가고 우리들끼리 여행도 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훨씬 편하죠. 예, 그 기간 동안 다 관리를 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정서적, 생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문제가 보딩스쿨의 단점을 완벽하게 해결한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뭐든지 장단점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소수 인원만 관리하는 학교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만 지금 70명, 앞으로 좀 더 늘어나면 80명, 100명까지도 초등학생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립학교를 보내니까 12개 학교, 굉장히 많은 학교를 이렇게 쪼개갖고 보내잖아요. 근데 미국은 사립학교만 가능하다 보니까 한 학교에, 그리고 한 학년에 뭐 7, 8명씩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만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20명, 지금 현재 한 20명에서 22명 그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사립학교 GVCA에. 그럼 만약에 학생 인원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다른 학교에다가 또 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무작정 여러 학교를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사립학교 안에 OSS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장점이자 또 그렇게 세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시점에서 보면 소수 인원만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OSS 미국은. 그래서 훨씬 장점이 많이 있다. 이것도 큰 장점이죠. 4명의 생활담임 선생님이 20명의 학생들을 돌보는 기준으로 하면은 기껏 해봐야 한 명이 5명 4명 돌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급화된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1번째, 쾌적한 생활 환경이다. 그 주변이, 이 포틀랜드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귀티가 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가끔 외국에 뭐라 그러죠? 외국에서 물건 사는 거 구매 대행. 예. 외국에 뭐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구매 대행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뭐 삼성 QLED 이런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저도 구매 대행으로 샀거든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 70%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구매 대행으로 사면, 구매 대행이라는 게 뭐예요? 현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현지에서 물건을 사서 산 다음에 그걸 한국으로 보내줘서 한국에서 뭐 통관세 내고 이렇게 갖고 이제 구매하는 게 그게 구매 대행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현지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배달하는 첫 도착지의 창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거의 대부분 포틀랜드에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그렇게 넓은데 그 많고 많은 지역에 구매 대행하는 업체들의 창고가 왜 포틀랜드에 있냐고요? 왜일 것 같아요? 포틀랜드는 소비세가 없습니다. 세금이 없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 캐나다는 물건을 사면 거기에 찍혀져 있는 정가를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소비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죠. 이 소비세가 밴쿠버는 무려 12%입니다. 예. 가격표에 붙어 있는 거에다 12%를 더 내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뭐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6%, 비쌀 때는 8%, 적게는 4% 내거든요. 근데 그 세금이 포틀랜드는 0%입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저도 포틀랜드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쇼핑 좋아하거든요. 야, 포틀랜드 가면은요, 그 세계적인 물건들 있죠. 예, 그 고급 브랜드들 엄청 많습니다. 아주 다 있습니다. 다. 왜냐고요? 그냥 도시 전체가 그냥 듀티 프리예요. 예, 우리는 공항 같은 데가 면세점 있잖아요. 세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포틀랜드는 시내가 다 면세예요. 그냥 다 면세점. 얼마나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포틀랜드가 참 그런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OSS USA의 장점을 쭉 나열했는데 어떻게 장점만 있겠습니까? 단점도 있겠죠. 가장 큰 단점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해볼게요. 자, 단점은요. OSS 미국의 단점은 첫 번째, 귀국해서 한국 학교 다니기에는 불편하다. 그렇죠. 한국 학교를 다니려면 필수적으로 두 가지를 꼭 해야지 됩니다. 첫 번째는 국어 수학, 한국학 과목을 유학 중에도 계속 해야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생이라고 하면은요, 사실 그 한국학 과목에서 국어 수학을 이제 웅진 패드라든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하는 그런 거를 갖고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고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에 와서도 국제학교를 다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좋은 보딩스쿨이나 대학교를 갈 욕심을 가진 아이들은 한국 국어는 포기하고 또 미국의 수학도 한국식 수학이 아니라 영어로 된 수학을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려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미국 USA는 OSS 미국은 권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학생은 캐나다로 가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캐나다보다 모든 게 다 비쌉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부터 4, 5년 전이요. 그때는 캐나다 달러하고 미국 달러가 1대1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보다 더 비쌌었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 대비 7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달러가 많이 가치가 떨어졌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전에 비해서 캐나다가 유학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미국에 비해서. 그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이렇게 다 좋은데 캐나다보다 기본적으로 훨씬 비쌉니다. 비용이. 대표적으로 학교 등록금, 정규학교 등록금도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국 돈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돼요. 1년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금 차이가 나죠. 홈스테이는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캐나다는 한국 돈으로 약 75만 원 한 달에. 근데 미국은 한국 돈으로 135만 원.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캐나다보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용돈도 캐나다보다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요, 방과 후에 공부만 합니다. 공부만. 그래서 돈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공부 외에도 예서 뭐 바이올린을 배운다든가 이런 그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조금 비용이 좀 많이 든다. 그런 거 하고, 캐나다는요, 기본적으로
350일 프로그램입니다. 350일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대충 8월 15일 날 가갖고 7월 30일 날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350일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규 학교는 6월 말이면 끝나지만 7월 달 한 달 더 공부를 하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학교 다니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미국 프로그램은 300일 프로그램입니다. 10개월. 그래서 7월, 8월은 한국에 있습니다. 예,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제 뭐 토플이라든가 SAT라든가 이제 그것도 한국의 서울에서 우리 OSS 학생들만 모아놓고 이제 다음 학기 수업 준비를 합니다. 원하는 사람만. 원하는 사람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학교하고 캐나다 학교의 차이인데요. 제가 오늘 비교적 캐나다하고 미국 학교를 나름대로 그동안 경험한 거를 기초해갖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궁금한 거는 직접 저한테 카톡을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패밀리 밴드에 들어가 있는 그 영상들을 쭉 보시면 그 다음 예에서 일요일에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학교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 영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은 미국하고 캐나다는 그렇게 다르구나 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좋은 지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